9월 10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하에 있었던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 풍문이 사실로 밝혀진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언론계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는 문화계였으니까 뭐 언론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는 문화계예요, 언론계예요? 저는 양다리입니다. 근데 그 블랙리스트 안 올라간 거 보니까 곁다리입니다. 활동성에 의심이 가는데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대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네, 그 당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계 인사 아니에요? 영화사 사장? 아, 아닙니다. 전혀 이렇게 극장 사장. 뜬 소문들이 이렇게 자꾸 노출되고 있어서 아닙니다. 극장 사장 아니세요? 아,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순천에 있는 큰 극장 사장이거든요.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다. 최민희 의원님은 부러워하고 거길 쳐다보세요.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사실을 알고 있었죠, 최민희 의원님은? 그쵸. 저는 저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죠. 예, 현역 시절에 아니면은 그 시민운동 할 때요? 근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회 들어가서는 뭐 저게 제가 미방이었으니까요. 방송. 예. 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칼만 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쥐잡는데 무슨 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발로 뻥 차면 되는 거. 덫이 필요하죠. 예, 덫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덫이라고 하니까 벼랑한 생각하는 말이 철라지망. 쥐를 잡으러 갑시다. 어떻게 된 쥐죠? 아니, 어떻게 된 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출범하고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이제 퇴출 활동을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좀 당시 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이런 문화예술계 MB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있던 걸 발굴한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예. 진선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좌파 청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좌파 청산 전략을 그 당시 2012년 말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네, 그 말은 전략. 균형을 맞추자는데 예. 지금 문화예술계가 좌파에 점령당해 있으니 빨리 저들을 몰아내고 빼앗자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담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보고서고요. 예. 이게 작성 시기가 2008년 8월 27일이에요. 2008년 8월 27일. 예. 이명박 출범된 지 약 한 5개월쯤 됐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는 국정원의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보다도 6개월 정도 전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미 이런 기획을 하고 국정원은 실행을 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미리 주셨으면 우리가 그 그래픽으로 좀 잡았을 텐데 그걸 아주 그 출연도 얄밉게 하시네요. 내 거니까. 아이 얄미워. 조대진 변호사님, 우리는 그 40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뭐 칼끝이 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할 것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뭐 이게 조금 예리해서 그런데 어쨌든 수사의 종국적인 목적과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인지하고 지시했느냐. 아하. 뭐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이런 부분을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통치자가 그리고 통치자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한 혐의가 18개 혐의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블랙리스트 이건 직권남용의 그 혐의로 따지게 되면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18개 혐의 중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거로 김기춘, 조윤선만 뺀 나머지 6명이 유죄를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 그 형성이 되면, 그리고 대법까지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도 이 틀 안에 그대로 짜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 뭐, 지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김기춘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기소된 상태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아마 어허. 했을 것이다. 예. 라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직권남용 말고도 아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국정원 직원법 위반, 국정원법 예. 위반도 아마 관련돼서 아마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뭐 그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4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민간인, 외부 댓글팀이 팀장들이 지금 4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팀은 30개. 이거 돼갖고 이제 그 국고 손실, 죄가 되면 5년에서 50억이 넘어갈 것이 그 분명하니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아유, 그럼 살아생전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받았던 거 저번에 예. 이제 검찰이 변론 제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가 증거가 있으니까 변론을 제기해서 형량에 관련된 부분을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증거는 이전에 제출된 증거하고 뭐 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을 받았는데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고 재판받은 4년은 문제가 아닐 정도로 더 큰 먹구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의 밝은 구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아마 먹구름으로 보일 겁니다. 본인한테는 먹구름이고. 그런데 저 카메라 들면 저렇게 잡으면 바지가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예, 최민희 의원하고 친하게 좀 가까이 올라갔더니 바지 짧은 바지가, 거지. 네. 다리가 길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세요. 이분들이 다 친한 분들 아니에요? 네, 지금 그 5개 분야 82명 예. 중에 저하고 뭐 무지하게 친한 분들입니다, 주로. 무지하게 친해? 네. 친해도? 네. 어떻게. 이분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척 이상하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죠. 예. 이분의 경우는 뭐, 일단 노사모 하면서 방송 활동이 어렵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어떤 영화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펀드가 끊기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 활동도 전혀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 이상한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을 하면 그거를 케이블에서 계속 돌렸죠. 예, 그래서 아주 묘한,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명계남, 뭐 진중권, 조정래 그러네요. 이 전부 다 명계남, 문성우 이런 분들은 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타 공인하는 명배우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성근님은 한때 국민 배우였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 영화는 명계남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의 이제 오달수 비슷한 그런 거였죠, 명계남. 이경영이죠. 아니죠. 오달수, 그렇죠. 오달수, 이경영, 조연으로서 영화를 맛깔나게 좀 빛내주는. 네. 근데 서양과 무관하게 이런 분들은 영화에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이건 너무 잘 네이밍한 것 같아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네, 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아하.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방송 장악도
시조는 이명박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이 깔아놓은 방송 장악에 그 결과를 향유했다. 예,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뭐 시조는 이명박 정부였네요.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보 보고를 한 격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소셜 테이너라는 말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소셜 테이너로 묶어서 숨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취재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뒤에서 이런 배우들이 암약을 하고 있구나. 그게 MB의 배우 조정이었다. 그렇죠. 예. 그때 배우 조정을 한 거예요, 고재열 기자가. 예, 그 소셜 테이너라는 그 말이 예. 그게 굉장히 신선해서 그럼요. 새로운 신조어였습니다. 그걸 고재열 기자가 만들었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좌파 연예인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소셜 네, 테이너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소셜 테이너 시대가 끝나고 폴리테이너 시대로 오면서 제가 1호였었잖아요. 가던 길 가시죠. 네, 우리 가던 길 가면 예. 왜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예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고 했던 게 좌파 척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거의 알려지고 그랬지만 저도 싹 제 뒤를 털려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그때 민주 언론운동 언론운동 하시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죠. 방통위원회인가 방송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위, 지금은 방통위. 그래서 제 경우도 최근에 그 방송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방송위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얘기 못했지만 이제는 얘기한다면서 저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돈 받은 거 얘기하라고 자기가 검찰에 몇 번을 불러갔습니다. 이거를 이제서야 너한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게 제가 좀 신경 쓰일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근데 부위원장 비리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안 나왔죠, 하나도. 검찰 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분은 최민희 씨야말로 명경지수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드러난 게 없어요. 1,800원 나왔는데. 1,800원? 그게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카드로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앞에 가서 김유진 사무처장한테 1,800원짜리 커피 사줬다. 그게 무슨 뭐랬더라?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가서 법카로 썼으므로 배임 횡령이다 1,800원. 네, 그게. 코미디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국회로 불러서 제가 국회에 출석까지 했습니다. 1,800원 어디다 썼나? 근데 그건 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저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2008년 초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좌파였고 이전 정부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그래서 대대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탕 작전이 벌어질 때라 그때 하도 닥달 당하던 공무원이 나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예인은 이제 리스트 만들었고 저는 이 리스트가 전 영역에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문화 권력의 지형을 좀 균형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좌파나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 좌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니까 좌파라고 네이밍을 딱 해놓는 순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추종하는 빨갱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몰기에 무척 편한 네이밍 아니에요? 좌파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민주 인사라든지 과거에는 무슨 제야 운동권 인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좌파라고 해놓고 좌쪽으로 기울어졌으므로 이걸 바로 놓자. 그 단어가 뭐와 연계되어 있냐면요. 종북좌파, 친북좌파. 이렇게 앞에 그러네요. 종북과 친북이 붙으면 이제 그게 대중을 속이는 언어가 되죠. 자신 스스로 불법 종북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명진 스님. 그 명진 스님이 지금 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하고 무관해요. 민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불법은 부처님 법이고 종북은 종하고 북치니까 저래서. 김재동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는 당시에
전담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대중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 씨한테 내가 당신을 맡긴 하는데 나도 당신의 팬이다. 아. 근데 그 사람을 노무현입니다. 영화 대목의 데자뷰 같으네요, 일종의. 네. 김재동 씨가 소주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던데, 진짜. 명진 스님이 간파하신 거죠. 예. 아, 근데 거기 김민선 씨 나오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래가 김민선이고요. 김민선. 그리고 지금 바꾼 게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데 김규리, 김민선 씨. 지금 이제 이분은 또 여배우의 그 불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잖아요. 예. 이명박근혜 시대가. 여배우가 가장 전성기여야 될 시기에 아, 그러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김민선 씨가 친구입니다. 아, 친구예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고 아까도 카톡 했는데요. 실검에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지고 네. 그날 김민선 씨의 행적을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이태원의 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말려갖고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엉키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막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안 되는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너무 연기가 안 돼. 연예 활동이 안 풀린다고. 아, 그게 정권의 예.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 계속 얘기해서 이게 재밌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이제 그 국가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의심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통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그다음 국정원 TF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적폐청산 TF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이제 수사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앞서서 이런 근거가 나오면 이 대상자들 예를 들어 명계남 배우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김민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네, 당연하죠.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제기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개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충분히 민사적으로 주장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사. 네, 그 고소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이제 김민선 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발목을 잡았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에 일베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예. 10년 만에 억울함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또 다 자기 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쪽에 좌파 연예인 리스트라고 빨갱이 연예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거의 흡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단죄되고 피해를 입은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그런 이 우파 네티즌들한테 공유되면서 예. 다시 또한 그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뼈아프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이 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니까 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님. 일테면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한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이미지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이런,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그 부분에서 최민희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예를 예. 들어보면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아니,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그 표명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그 예.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네.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예.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환상의 추천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인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의원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당에 뮤지컬- 나왔던 그 유준상 네, 씨인가요? 그 배우인데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어허. 게시판에다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몰랐네요.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체 굴러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체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머. 아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예? 네. 근데, 그때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예. 오죽하면 뭐 신의 여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문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활동과 이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애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그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아, 전 몰랐습니다. 아주 그거는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그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해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KBS 공영방송인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여부,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정수석 명의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그리고 고려 사항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과 6월에도 각각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수석 명의로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관리 방안, 그리고 예.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실태를 파악해라라는 정도의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자, 이게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하면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란 단어와 함께 대학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 나온 거 중에 제일 처절했던 게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어는 뭐 저희에겐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원조가 네. 그 괴벨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히틀러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인류상 다시 떠올리기 그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가 유태인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언론인 명단 작성하고 양심적 그 지식인들 명단 작성해서 네. 다 처형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을 옥죄서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사형 선고 처한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고요. 아까도 예. 잠깐 김규리 씨에 대해서 우리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년 동안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연예인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황금기에 황금기에. 되게 그렇게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문성근 님이 예. 그 조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9년을 지금 나이를 빼면 진짜 원숙한 연기를 할 때부터 못 나간 겁니다. 지금 9년을 빼면 조대진 변호사쯤 되지 않나요? 몇 년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가? 저는 39입니다. 39이에요? 네, 그럼 30 김기루 씨도 39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예인 모두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알아서 입을 다물게 네, 하고 네.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쉬쉬하지만 다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영화계에는 문성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그쵸. 우리 참고 살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살짝 뒷얘기를 해드리면 2012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가 되면 문성군 저희가 효과. 그 연예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영화계였습니다. 그게 문성근 명견암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예인을 옥죄는 거는요. 꼭 해당된 82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연예계를 전 연예인. 옥죄는 거다. 예. 국회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18, 19대, 지금 20대니까 그 8년 동안 정봉주 효과라고 하는 게 또 있었다고. 맞아요. 다른 소리 하면 저렇게 된다. 정마진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늘고 길게 살자.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대 이제 국회 들어가서 계속 언론 문제를 봤잖아요. 예. 아무도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주위에서 그랬다면 정봉주처럼 된다. 네, 저한테. 방송인 될 거다. 그거? 근데 어쨌든 실제 정봉주 효과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예, 있었고 방송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할 때 사실은 원내대표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어느 선 이상까지 나가지 말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레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제가 과감하게 펄쩍 예. 그리고 그 영광의 낙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꼭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고재열 기자님. 그런데 자, 이제 MB한테 갈 것이 가냐 안 가냐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오늘 그 시사인과 비슷한 노컷뉴스에서 예. 아니 그 아주 기사 잘 쓰기로 유명한데요. 시사인도 그렇고 노컷뉴스도 그렇고 거기서 시사 노컷뉴스에서 BBK의 실소유자인 듯한 그 자금의 흐름이 파악됐다고요? 예. 어젯밤에 그 기사를 쓴 조태임 기자가 저한테 계속 카톡을 까는 분이는데 카톡을 까서 이 BBK 관련해서 이명박 쪽 코멘트를 좀 들을 만한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뭔 기사를 쓰려나 했더니 아침에 봤더니 이제 그 개인적으로 아는 기사였나요? 네. 오.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예. 자, 그런데 그 결국은 그 LK뱅크에서 네. 이명박 개인 계좌로 49억 5천 원 뺀, 55에서 5천 원 뺀 돈이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수사 결과에서 검찰이 클리어를 해줬던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쉽게 얘기해서 말아드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돈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지적해갖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요. 제가 그거 똑같이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예. 왜 몰랐느냐, 묵살했느냐.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주진우 기자가 밝힌 이명박 실수 청와대가 계좌에서. 140억이 다스로 가는 사실상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다스와 LA 총영사와 모든 총 작전을 해서 했다는 걸 이제 결합이 됐고 그래서 이전에 BBK 사건에 검찰이 결론 내렸던 것들이 모든 기반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조사하느냐 그것도 관건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당신 이명박이 대답을 해라. 그 물음이 공범자들에서 마이크가 갔었고 주진우 기자도 마이크를 지금 내밀었고 또 다른 보도들이 계속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중에 결국은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동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건물, 거기 이제 그 행정지명상으로는 대치동이거든요. 그 건물 앞에 임페리얼 빌딩인가요? 뭐 그 건물 앞에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하고 피켓 시위를 할 때가 됐는데 촛불이 이제 그쪽에서 한번 타오르면 그리고 제가 집도 잘 압니다. 거기서 걸어서 한 13분 거리예요. 그 앞에. 근데 오늘 요 보도가요. 그 보도에 대해서 검찰 쪽의 반론도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그거를 살짝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우리 3시, 4시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 내용을 먼저 해주시고 어느 돈이 어떻게 가갖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소임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재열 기자. 그거 얘기하니까 뭐 엄한 기자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LK에서 이명박 개인 계좌로 50억이 갔다. 그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근데 검찰은 뭐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BBK에 대한 주식 대금이다라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게 이미 2011년 수사 당시에 다 나왔다. 다 나왔고. 2007년. 2007년에 다 나왔고, 이건 BBK 대금이 아니라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LKE 주식 대금이다. 예. 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KE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전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거든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아직 밝히지 안 않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걸 밝혀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그런 거죠? 제가 검찰이 아닙니다. 예. 아니, 조대진 검사. 그걸 밝히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이거 뭐 검찰은 해명을 하는데요. 뭐 예. 이게 어쨌든 의도적인 부실 수사였는지 아니면 뭐 비의도적인 과실 수사였든지 실수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뭐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상 같은 법조인의 이치에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 수사권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니까 허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의가 오늘 입장 밝힌 명의가 어딘가 대검찰청 BBK 팀 이렇게 나오지 예, 않았나요? 그때 그 수사팀 그 명의로 검찰 나왔어요. 개혁은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그 그렇죠. 수사팀이 아직까지 있다는 걸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예. 눈에서 불 나와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세 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아, 끝났어요? 예, 끝났었어요. 끝났었대요. 끝났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K 실소유자인 것이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노컷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검찰청 BBK 팀이라는 명의로 해명 입장도 나왔습니다. BBK 사건을 수사한 건 2017년, 10년 전인데 아직도 검찰청에 BBK 팀이 있다는 게 경이스럽고 놀랍습니다. 검찰 개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9월 10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다림 끝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결국 단투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은 224일째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환호를 외치며 다음은 탄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장담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세 등등 야당들의 공세에 사면 초과 여당은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최진봉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성직자시죠? 네. 술은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알코올도 안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오로지 물만 마십니다. 주류도 안 하시고? 주류 당연히 안 하죠. 그러시구나. 저는 한 주님만 모십니다. 한주님. 정봉주.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독특해요. 네. 과거 80년대를 주름했던 영누시기하고. 항상 머리를 내렸었는데요. 예. 이제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올리면, 네.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배가 된다 그래갖고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전 탈모 때문에 내렸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실내는 다 탈모예요, 원래. 실내에서 모자 벗고 나와야 돼요. 가던 길 가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에서 행복했어요. 밑반찬이 좋은 반찬이었거든요. 무슨 반찬이었을까요? 개구리 반찬 아니었겠죠. 쥐포. 밑반찬이 아니라 안주인가요? 예. 이거 컵이 세네. 너무 세게 때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유리컵이세요. 그러면 깨졌나, 빨리 이게? 질문하시고 닦으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이거 충격적이네요. 이게 되게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다들 이 책임을 놓고 서로 책임을 묻는 지금 형국인데 과연 국민은
이 잘잘못을 어떻게 따져줄지 그게 저도 좀 궁금하고요. 어제 좀 가장 흥미로운 발언은 박지원 의원이 교각사루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나 유영진 같은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기미수를 잃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봤을 땐 박 의원님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었지만 그러나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교각사루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미수를 낙마시키고 이제 앞으로 호남에 가서 호남 홀대론,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은 절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당이 되었어요. 국민의당은.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북 네. 고창 죠.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고창은 또 정동영 의장의 정동영 의원의 고향이거든요. 네. 고창 순창 뭐 같은 지역으로 보는데. 예. 그래 이제 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먹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직의 호남 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국민의당은 뭐 여러 가지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겠지만 예. 명백하게 예. 국민의당의 이 반대표들이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좀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 이루고 최진모 교수님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예. 과연 좋은 일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지금 이제 고재일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역풍을 예. 맞을 수 있고. 선명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책으로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고 그게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에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백 며칠째 하고 나서 헌재 소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태가 이렇게 오래되고 또 헌재 소장이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예.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게 무슨 김일수 헌재 소장이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 법적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다만 소수 의견을 표현했다. 소수 의견을 대변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각각의 소수 의견을 대변해 줘야 돼요. 그러려고 9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하나의 의견만 얘기하려면 뭐하러 9명이나 뽑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각각 추천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 이데올로기 지향점 그리고 국민의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반영해줘야죠.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렇죠. 법이 왜 존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득권자, 주도권자, 정치적 어떤 주류 이것만 대변하려면 뭐하러 9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라고 9명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김민수 재판관이 거기에서 소수적인 의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에도 반대했었고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 그게 정말 소신 있게 재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절벽이에요. 누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풀뿌려 쥐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밧줄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위에서 당기면서 구해주려고. 근데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위에서 잘 못 당기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합니다. 요 밧줄 탁 놓으면 너 엉덩방아 찐다. 그 밧줄을 탁 놓은 거예요. 그 엉덩방아 쪘어요. 본인은 어떻게 되죠? 본인도 같이 떡 놔버리게 됩니다. 낭떠러지기 미치다니까요. 네. 본인은 떨어져 죽는 거죠. 네. 요 밧줄을 놓은 사람 당이 어느 당 같아요? 자유국민의당. 그러니까 엉덩방아 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그 표결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 투표 부결 자체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국민의당 입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결에 동참을 해서 동의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으로서는 일부는 조금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을 보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런 어떤 호남 인사만으로
뿌아다지 말아달라.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메시지가 물론 소속 당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호남 인사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그러고 나서 부결이 되니까 김종철 원내대표가 또 아예 이제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엉뚱하게 또 칭찬을 해주고 있고 또 어허.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소속 의원들도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헌법재판소장은 정치 의도 무관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결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우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다? 이거만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게 여당이 오만해서 국민의당이 심판을 한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정기국회에서 의결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예. 본인이 자기가 대통령이다. 법적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국회 대통령은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열 기자님. 자, 우리가 145 일단 이 부결된 그 수치 그 법적 과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과정으로 뽑히고 어떻게 낙마가 됐고 이렇게 나온 145 대 145 나왔으면 동순대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알지만 조금 더 한번 확인해주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헌법 재판 정리하기 싫으세요? 이 법에 분명하게 이제 표결 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293명의 과반은 147명이지 않습니까? 예. 146.5 해서 이제 7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3명은 뭐 기권과 무효표 갖고 3명 빠지고 예. 그럼 290명 중에 290 중에 293명 중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표결에 참여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것이고 뭐 앞으로 과정에서는 대행 체제로 가거나 뭐 대통령이 만약에 이 결정에 불복하면은 다시 재지명을 해서 뭐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이런 비난은 각오를 했을 것이고 이 뒤에 결과물에서 이 국민의당의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이득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것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거잖아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만약에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박성진 이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면 거기를 걸고 진행을 했다면 게임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부적격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을 텐데 너무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확하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민의당은 자유의사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의원들. 근데 결국 반대표를 39명 중에 적어도 한 20명 이상, 25명까지는 반대표를 20명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을 거로 보이는데 반대표를 던진 본인들의 정확히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박성진인가요? 그 박성진, 그 다음에 이유정, 협치를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퇴시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걸 표시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정 재판관에 관련해서도 지금 물론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게 협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랄까요? 반격이랄까요? 물론 국민의당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만 믿고 너무 오만해가지고 협치도 안 하고 국민의당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불만인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협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절차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예, 것은 정확하게는 예. 국민의당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귀를 열고 있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있다. 예. 이게 분명한 그 밝히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협의해라. 그렇죠. 그 협박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아니, 또 민의를 배반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1당, 네, 2당, 네. 3당 만들어준 이유가 네.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그럼 항상 국민의당과 모든 걸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죠. 국회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그 볼모로 뭔가를 잡고서 그 볼모로 잡은 걸 이용해서 뭔가 계속 겁박을 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얻기 위해서 정부를 무슨 이런 임명권, 그다음에 표결권, 법안 통과권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치적 어떤 이익 또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볼모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당의 어떤 소속을 떠나서 국민이 잘 될 수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어요? 당적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이용의 대가로 이용의 어떤 수단으로 이런 뭐 표결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통과란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쟁의 차원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김남국 변호사님. 박지원 전 대표가 나사 빠진 정권 오만의 극치. 이분이 한 달, 2달 전쯤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잘한다. 호남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어렵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때는 박수 보내줘야 된다. 자,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는 물론 우리가 지지를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지만 70%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 리얼미터,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 보게 되면 69점 몇 프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70%가 살짝 무너지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 같은 시기 비교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나서 빠진 정권 오만의 극치 여기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모처럼 평상시에 그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수상한 안철수 정책 다시 확인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체성이 뭐냐? 묻고 있는 겁니다.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었고요. 예. 그 당시에 새 정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었고 예. 진보의 어떤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로 가는 듯 하면서 또 중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심지어는 이번 표결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거를 지금 사실상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반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정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서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재판의 문제, 소수견 문제 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그 뭐 국민의당에 뭐 문자 폭탄을 날리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결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동성애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군형법 92조 5를 보게 되면 그 밖에 기타 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군인들이 본인들 합의해서 의한 것까지 처벌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군대 내에서 영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군대 내 밖에 본인 집에 가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휴가 나갔을 때. 휴가 나갔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법학을 배운 사람이나 법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 과도한 처벌이니까 이것은 적어도 이것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
밖에 추행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적어도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군대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반대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하는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사실은 내리는 것을 야당에서 반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수계나 이런 것들이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네. 동성애를 찬성한 것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라고 할지라도 상호 간에 합의가 있게 될 경우 혹은 휴가 나가서 군 영내 밖에서 외에서 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네. 이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일부 왜곡된 분들이 이분은 그러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해서 김희수 재판관을 공격을 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외에는 김희수 재판관을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라든가 뭐 예전에 2013년도에 이동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금을 유용한다거나 판공비를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흠결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 사생활 문제에서 문제 삼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판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지난 대선 때 아주 유명한 멋진 유행어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 안철수 전 의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박지원 의원이 연배가 많으셔서 그런지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나사 빠진 명예훼손은 걸립니다. 정권 오만의 극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 부결 전에는 조금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을까? 조금 이제 좀 너무 이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것 같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 일이라도 있었다면 이번에 부결로 인해서 나사 빠진 정당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게 국민의 정당이 돼버려서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을 뻔하던 거를 다 불러온 거예요. 이 국민의 정당이 모든 오만과 모든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김남국 변호사가 지적했지만은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특별히 가진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일부 기독교계에 그리고 그 시비도 억지 시비인 그런 것밖에 없었던 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낙마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국민의당이 그 당이 보여주고 싶어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다 끌어왔던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로 넘어가시죠. 그렇죠.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또 뭐 모임에 있잖아요. 거기에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3,000명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그렇죠. 국제인권법 학회죠. 네, 맞아요. 거기 학회. 정확히 국제인권법 학회인가요? 네. 그거는 3,000명 중에 예를 들어갖고 한 회원 1,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5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그거가 성향이 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어느 한 그 언론에서 그런 걸 분석을 해줬는데 아주 보수적인 판결을 한 그 판사들도 거기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이념적 성향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저는 우리법 연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법원의 비리나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아니 법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관행이지만 그게 너무나 정권 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바꾸자고 주장하는 피해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체?
우리법연구회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 우리법연구회가 그러면 무슨 뭐 법치주의를 뭐 훼손했거나 아니면 법치를 부인했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잡아 보겠다고 노력하고 소수 목소리라도 법원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을 더 높이 사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마치 지금 방송국 파업하는데 노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부패한 경영진, 부패한 사장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겁니까?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안 서고 있는 것, 또 영이 안 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이 우리법연구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또 활동했던 분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데올로기로 또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정말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조작된 또는 이미지화된 그런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저는 것이죠.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 판결, 대표적인 판결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언론에 난 걸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판결을 제가 직접 판결문을 보신 직접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저녁에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술을 먹다가 혼자 먼저 들어와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청와대 대변인하고 술 마셨나요? 법을 빼놓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김영란법에 걸릴 정도 범위는 아니었죠? 저는 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얻어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거기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이 사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뭔가 죄를 진 거 같아요. 아닙니다.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 김명수 후보자가 사실상 그 뭐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거사와 관련된 어떤 피해자라든가 노동자들과 아니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어떤 진보적인 어떤 판결을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판결문 한번 네, 대표적인 어떤 몇 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오송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항소심에서 이 김명수 후보자가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였는데요. 1심에서는 150 오송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 사건이죠. 예, 간첩 사건입니다. 1982년도에 전북에 있었던 교사들이 전북도당에 있었던 그 대공분실에 끌려 들어가서 고문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207억 원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오송의 사건이 간첩 조작된 사건이다 해갖고 재심에서 무죄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207억 원을 이 손해배상 하라라고 인정이 됐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7억 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156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50을 깎았네요? 예, 엄청나게 깎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지연 손해금이 쟁점이 됐는데 법리적으로 이것을 뭐 본인도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연 손해금 산정일을 항소심 이 재판이 재심이 인정된 때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연 손해금을 깎았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가진 어떤 정신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넓게 정신적인 손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법리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꼼꼼하게 살펴봤던 판례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또 만약에 그 반대하는 분들이 이념 편향성이라고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자, 간첩 조작 사건이면 그때 당시엔 전두환, 즉 택시 운전사에서 이렇게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82년. 그때 이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념 편향이 강하다고 한다면 김명수 재판관은 이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오히려 돈을 더 1심보다 더 줘야 되는 거죠. 207억이 뭐냐? 2070억을 줘야 된다.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지 마땅한데 실질적으로는 150억으로 깎았다. 예, 꼼꼼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위자료 부분,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은 늘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개구리 소년 그 피해자들, 그 어머니들, 그 유골이 사실상 1991년도에 실종됐지만 유골은 2002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족들이
경찰이나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1년 지난 다음에.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상 유족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거나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진보적인 어떤 판사라고 한다고, 뭐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어떤 그런 판결을 했을 것인데, 예. 국가 편에 서서 이것도 역시 책임이 있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편향된 판결만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재열 기자님,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예. 김명수, 지금까지 나온 답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쟁점별 답변을 보면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아마 이 국제인권법 학계를 지적한 것 예. 같은데, 거기에서 특정 이념단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답변했고요. 대한민국의 법리적 측면에서 인권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고 하면서 인권이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좀 연구하자, 이런 뜻 아니었었나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긴 계기가 군대 하나회처럼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끌어주고 그러다 그렇게 뭉친 집단이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이건 아니었다는 그게 거죠. 아니라 예. 당시에 큰 사법 적폐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우리 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아하, 좀 그런 연구해보자.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라. 그래서 오히려 보면 본인의 출세를 이 담보 잡히고 그런 비판 집단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그런 이제 좀 의로운 판사들이 많아서 노무현 정부 때 발탁이 된 것일 뿐이죠. 예. 그리고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 이 국제인권법 연구의 이런 경력으로 진보 평양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동성애는 동성애자나 뭐 성소수자의 인권은 중요한 가치다라는 예. 입장이고,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예. 그런 대답을 했고,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에 한해서 허용을 좀 검토해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생아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그걸 좀 쟁점이 있다. 쟁점 하나하나가 답변하기가, 만약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무슨 장관 후보자나 이런 청문회에 앉게 되면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 낙태, 이게 진보적 마인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통념이 있는 거거든. 또 유교적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답변할지 정말 곤란한. 그렇죠. 진보 정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은 좀 이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된다라고. 근데 생각할 마음속으로 수도 있겠죠. 동성애나 이런 것이 개인의 자유 권한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막상 이렇게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저는 동성애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갖고 진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서 이거 찬성했다가 장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상황을 좀 인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질문하는 사람들도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알고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지금까지 우리 이 사법 판결이 예. 해왔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시켜준 정도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해서 급변 사태, 급변 침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사법은 사법 판결은 그래도 조금씩 예. 진보 성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 정도를 확인해준 정도의 답변인 것 고재열 같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네. 저도 그 표현을 한두 번 쓰다가 이제 안 쓰는데, 급선회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어느 분이 댓글을 올라왔어요.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세월호 악몽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네, 네. 세월호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반성하세요. 예. 자칫하면 감옥 갑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헌재 소장, 자, 이제 김명수 재판 그 대법원장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낙마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와대도 예. 어쨌든 속상하고 예.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한계를 과반수 못 차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느끼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양보하고 좀 더 넓히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예. 사실은 이거 표결하기 전에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정확히 표 숫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어요.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여기서는 예. 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서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좀 돌아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해외 외유 때문에 표결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뼈아픈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잘 성공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있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지금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니까 70% 넘는 국민들이 계속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야 된다. 청와대 할 일 많거든요. 이러면은 국회에서의 당과 야당과의 관계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서 해줘야죠. 대통령을 좀 도와줬으면.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번 표결도 너무 준비 안 된 안이하게. 상태에서 안이하게 그냥 표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분명히 민주당은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 이제는 이제 앞으로도 표결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명확하게 그 표 계산도 잘해서 승산이 있을 때 표결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에도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그분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어떻게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김인수 재판관이 임기가 1년쯤 남았죠? 네. 이렇게 1년 되면 3개월 정도 1년 남았습니다. 3개월쯤 네. 남아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금 해외 그 국제대회 참석 중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인수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이 나 이게 헌법재판관 계속 못하겠다. 이게 내 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내게 되면 7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헌재가 멈춰버리는 상황. 네. 네. 최소 헌재가 결정하기 위해선 7명의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 심리정족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그런 법적 최소 정족수 아니에요, 네. 7명이. 근데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하. 아무리 이제 김희수 재판관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이 어떤 명예라든가 개인의 명예라든가 예. 평생 법관으로서 쌓아온 어떤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고질 기자님,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이제 가능성은 다음 회기, 그러니까 내년 2월 정기국회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재지명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가요? 네, 우후. 남은 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예. 그 방식도 있는데 지금 남은 재판관 분들 중에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지난 보수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어서 조금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저 소장으로 하는 그 방식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전 박한철 소장 제외하고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니 그런 방식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네, 아주 재미있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되면은 대행 체제를 길게 가는 그래서 김희수 재판 대행으로 가다가 그 다음 대행이 선임이 강일원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강일원 대행까지도 가는 경우의 수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지적도 있고요. 최진봉 교수 간단하게 그 강인원 재판관, 김일수 재판관 빼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지난 그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창중, 이진선, 이선혜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하면서 두 가지 경우 수네요. 네, 두 가지 경우. 김인수를 다시 한번 할 경우 가능성이 있고 새로 임명하면서 그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경우.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 따끔하게 영상 메시지 영상 메시지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한 45초, 50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 메시지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 2012년에 대표님께서 처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안철수 생각 나왔을 때 제가 보통 그냥 중고책 사서 보는데 그때는 진짜 서점에서 신품으로 사서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 영화가 아니라 TV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제가 1000캐시로 그 다운을 받아서 볼 정도로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신 대표가 된 이후로 안 보이기 왔을 때 민생 챙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 홀대론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새 정치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희수 재판관 국민의당 표결 어떻게 할지 다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후회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MB의 아바타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아니라 자유국민의당 대표십니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의 영상 메시지를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9월 10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하에 있었던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 풍문이 사실로 밝혀진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언론계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는 문화계였으니까 뭐 언론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는 문화계예요, 언론계예요? 저는 양다리입니다. 근데 그 블랙리스트 안 올라간 거 보니까 곁다리입니다. 활동성에 의심이 가는데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대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네, 그 당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계 인사 아니에요? 영화사 사장? 아, 아닙니다. 전혀 이렇게 극장 사장. 뜬 소문들이 이렇게 자꾸 노출되고 있어서 아닙니다. 극장 사장 아니세요? 아,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순천에 있는 큰 극장 사장이거든요.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다. 최민희 의원님은 부러워 거길 쳐다보세요.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사실을 알고 있었죠, 최민희 의원님은? 그쵸. 저는 저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죠. 예, 현역 시절에 아니면은 그 시민운동 할 때요? 근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회 들어가서는 뭐 저게 제가 미방이었으니까요. 아하, 방송. 예. 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칼만 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쥐 잡는데 무슨 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발로 뻥 차면 되는 거. 덫이 필요하죠. 예, 덫이 필요한가요? 지금 덫이라고 하니까 벼랑한 생각하는 말이 철라지망. 쥐를 잡으러 갑시다. 어떻게 된 쥐죠? 아니, 어떻게 된 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출범하고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이제 퇴출 활동을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좀 당시 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이런 문화예술계 MB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있던 걸 발굴한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예. 진선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좌파 청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좌파 청산 전략을 그 당시 2012년 말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네, 그 말은 전략. 균형을 맞추자는데 예. 지금 문화예술계가 좌파의 점령당에 있으니 빨리 저들을 몰아내고 빼앗자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담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보고서고요. 예. 이게 작성 시기가 2008년 8월 27일이에요. 2008년 8월 27일. 예. 이명박 출범된 지 약 한 5개월쯤 됐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는
국정원의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보다도 6개월 정도 전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미 이런 기획을 하고 국정원은 실행을 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미리 주셨으면 우리가 그 그래픽으로 좀 잡았을 텐데 그걸 아주 그 출연도 얄밉게 하시네요. 내 거니까. 아이 얄미워. 조대진 변호사님, 우리는 그 40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뭐 칼끝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그 칼끝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뭐 이게 조금 예리해서 그런데 어쨌든 수사의 종국적인 목적과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인지하고 지시했느냐. 뭐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이런 부분을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통치자가 그리고 통치자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한 혐의가 18개 혐의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블랙리스트 이건 직권남용의 그 혐의로 따지게 되면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18개 혐의 중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거로 김기춘, 조윤선만 뺀 나머지 6명이 유죄를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 그 형성이 되면 그리고 대법까지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도 이 틀 안에 그대로 짜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 뭐, 지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김기춘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됐지만 이제는 얘기한다면서 저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돈 받은 거 얘기하라고 자기가 검찰에 몇 번을 불러갔어요. 이거를 이제서야 너한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게 제가 좀 신경 쓰일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근데 부위원장 비리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안 나왔죠 하나도. 검찰 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네. 이분은 최민희 씨야말로 명경지수다.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드러난 게 없어요. 1,800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카드로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앞에 가서 김유진 사무처장한테 1,800원짜리 커피 사줬다. 그게 무슨 뭐랬더라? 뭐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가서 법카로 썼으므로 그쵸. 배임 횡령이다 1,800원. 네, 그게 코미디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국회로 불러서 제가 국회에 출석까지 했습니다. 1,800원 어디다 썼나? 예, 근데 그건 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저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2008년 초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좌파였고 이전 정부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그래서 대대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탕 작전이 벌어질 때라 그때 하도 닥달 당하던 공무원이 나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예인은 이제 리스트 만들었고 저는 이 리스트가 전 영역에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문화 권력의 지형을 좀 그 균형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좌파나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 좌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니까 좌파라고 네이밍을 딱 해놓는 순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추종하는 빨갱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뭘 이렇게 무척 편한 네이밍 아니에요? 좌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 민주인사라든지 과거에는 무슨 제야 운동권 인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좌파라고 해놓고 좌쪽으로 기울어졌으므로 이걸 바로 놓자. 그 단어가 뭐와 연계되어 있냐면요. 종북좌파, 친북좌파. 이렇게 앞에 그러네요. 종북과 친북이 붙으면 이제 그게 대중을 속이는 언어가 되죠. 자신 스스로 불법 종북 세력이라고 그 자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명진 스님. 그 명진 스님이 지금 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하고 무관해요. 민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불법은 부처님 법이고 종북은 종하고 북치니까 저래서. 김재동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는 당시에 전담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 씨한테 내가 당신을 맡긴 하는데 나도 당신의 팬이다. 근데 그 사람을 노무현입니다. 영화 대목의 데자뷰 같으네요, 일종의. 네. 김재동 씨가 소주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던데, 진짜. 명진 스님이 간파하신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김민선 씨 나오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래가 김민선이고요. 김민선. 그리고 지금 바꾼 게?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데 김규리, 김민선 씨. 지금 이제 이분은 또 여배우의 그 불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잖아요. 예. 이명박근혜 시대가. 여배우가 가장 전성기여야 될 시기에 그러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김민선 씨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고 아까도 카톡 했는데요. 실검에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지고 네. 그날 김민선 씨의 행적을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이태원의 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말려갖고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엉키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막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너무 연기가 안 돼. 연예 활동이 안 풀린다고. 그게 정권의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이제 그 국가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의심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통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그다음 국정원 TF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이제 수사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앞서서 이런 근거가 나오면 이 대상자들 예를 들어 명계남 배우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김민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제기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개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충분히 민사적으로 주장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형사. 네, 그 고소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이제 고재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최민현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넝쿨당에 나왔던 그 유준상 씨인가요? 그 배우인데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채 굴러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채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그때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예. 오죽하면 뭐 신의 여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아갖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문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 활동과 이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예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그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아, 전 몰랐습니다. 아주 그거는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그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해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KBS 공영방송인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여부,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정수석 명의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그리고 고려 사항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과 6월에도 각각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수석 명의로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관리 방안, 그리고 예.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실태를 파악해라라는 정도의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자, 이게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하면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란 단어와 함께 대학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 나온 거 중에 제일 처절했던 게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어는 뭐 저희에겐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원조가 네. 그 괴벨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히틀러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인류상 다시 떠올리기 그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가 유태인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언론인 명단 작성하고, 양심적 그 지식인들 명단 작성해서 네. 다 처형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을 옥죄서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사형 선고 처한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고요. 아까도 예. 잠깐 김규리 씨에 대해서 우리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년 동안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연예인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황금기에 황금기에. 되게 그렇게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문성근 님이 예. 그 조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9년을 지금 나이를 빼면 진짜 원숙한 연기를 할 때부터 못 나간 겁니다. 지금 9년을 빼면 조대진 변호사쯤 되지 않나요? 몇 년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가? 저는 39입니다. 39이에요? 네. 그럼 30 김기루 씨도 39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예인 모두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알아서 입을 다물게 네, 하고 네.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쉬쉬하지만 다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영화계에는 문성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그쵸. 우리 참고 살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살짝 뒷얘기를 해드리면 2012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가 되면 저희가 문성근 효과. 그 연예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영화계였습니다. 그게 문성근 명계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예인을 옥죄는 거. 알려져 있고 기소된 상태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아마 아하. 했을 것이다라는 예.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직권 남용 말고도 아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국정원 직원법 위반, 국정원법 예. 위반도 아마 관련돼서 아마 그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뭐 그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4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민간인, 외부 댓글팀이 팀장들이 지금 4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팀은 30개. 이거 돼갖고 이제 그 국고 손실, 죄가 되면 5년에서 50억이 넘어갈 것이 그 분명하니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아유, 그럼 살아생전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받았던 거 저번에 예. 이제 검찰이 변론 제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가 증거가 있으니까 변론을 제기해서 형량에 관련된 부분을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증거는 이전에 제출된 증거하고 뭐 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을 받았는데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고 재판받은 4년은 문제가 아닐 정도로 더 큰 먹구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의 밝은 구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아마 먹구름으로 보일 겁니다. 본인한테는 먹구름이고. 그런데 저 카메라들 왜 저렇게 잡아 바지가 이렇게 짧아진 거야? 예. 최민희 의원하고 친하게 좀 가까이 올라갔더니 바지 짧은 거지. 바지가 네. 다리가 길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세요. 이분들이 다 친한 분들 아니에요? 네, 지금 그 5개 분야 82명 예. 중에 저하고는 뭐 무지하게 친한 분들입니다, 주로. 무지하게 친해? 네. 친해도? 네. 어떻게. 이분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척 이상하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죠. 예. 이분의 경우는 뭐 일단 노사모 하면서 방송 활동이 어렵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어떤 영화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펀드가 끊기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 활동도 전혀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 이상한 그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을 하면 그거를 케이블에서 계속 돌렸죠. 예, 그래서 아주 묘한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명계남, 뭐 진중권, 조정래 그러네요. 이 전부 다 명계남, 문성우 이런 분들은 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타 공인하는 명배우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성근님은 한때 국민 배우였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 영화는 명계남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의 이제 오달수 비슷한 그런 거였죠, 명계남. 이경영이죠. 아니죠. 오달수, 그렇죠. 오달수, 이경영. 조연으로서 영화를 맛깔나게 좀 빛내주는. 네. 근데 서양과 무관하게 이런 분들은 영화에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이건 너무 잘 네이밍한 것 같아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네, 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아하.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방송 장악도 시조는 이명박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이 깔아놓은 방송 장악에 그 결과를 향유했다. 예,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뭐 시조는 이명박 그래서 정부였네요. 예. 이 리스트를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보 보고를 한 격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소셜 테이너라는 말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소셜 테이너로 묶어서 숨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취재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예. 뒤에서 이렇게 이런 배우들이 암약을 하고 있구나. 그게 MB의 배우 조정이었다. 그렇죠. 예. 그때 배우 조정을 한 거예요, 고재열 기자가. 예, 그 소셜 테이너라는 그 말이 예. 그게 굉장히 그 신선해서 그럼요. 새로운 신조어였습니다. 그건 고재열 기자가 만들었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제 좌파 연예인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소셜 네, 그때 테이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소셜 테이너 시대가 끝나고 네. 폴리테이너 시대로 오면서 제가 1호였었잖아요. 가던 길 가시죠. 네, 우리 가던 길 가면 예. 왜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요게 연예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고 했던 게 좌파 척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거의 알려지고 그랬지만 저도 싹 제 뒤를 털려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그때
민주 언론운동 언론운동 하시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죠. 아, 그래갖고 방통위원회인가 방송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위, 방송위원회. 지금은 방통위. 방통위. 그래서 제 경우도 최근에 그 방송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방송위 예.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얘기 못. 선 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발목을 잡았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에 일베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계속 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예. 10년 만에 억울함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또 다 자기 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쪽에 좌파 연예인 리스트라고 빨갱이 연예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거의 흡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단죄되고 피해를 입은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그런 이 우파 네티즌들한테 공유되면서 예. 다시 또한 그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뼈아프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이 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니까 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님. 일테면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한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이미지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이런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그 부분에서 최민희 하나-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예를 예. 들어보면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그 표명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예. 그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네.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허.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 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예.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추천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인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